질문 시간 외에는 제가 주로 얘기를 할 거라서 발언을 따로 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 마이크를 지금 꺼주시고 제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Q&A 시간에 다시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필리스 체슬러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요일 이 좋은 시간에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 책을 번역한 박경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책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책이 원서였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제가 번역을 했고 이 책은 정치적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는 아마 표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렇게 엽서가 나왔고요. 일단 오늘 북토크니까 이 책, 필리스 체슬러의 책과 또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제가 역자니까 번역하면서 또 느꼈던 것 그리고 고민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책 다 읽으셨나요? 다 읽으셨나요? 다 읽으신 분? 읽다 말고 오신 분? 네, 소심하게 손드는 분이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안 읽고 오신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다양한 에피소드 듣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필리스 체슬러의 회고록으로 지금 이 저자가 80세예요. 근데 20대에 본인이 페미니즘적인 각성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한 반세기 넘게 페미니스트로 살아온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야말로 뭐 페미니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책이 뭐 연대기 순으로 엄청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뭐 기승전결이 막 뚜렷하고 결론이 확실하고 그런 종류의 그런 스타일의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약간 중구난방의 느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앞에 산 얘기 뒤에서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막 되게 팡팡 터지듯이 나오는 또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한데 저는 약간 80년치 같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체슬러가 주인공이고 그 이제 다른 페미니스트들이 동시대 페미니스트들이 손님으로 참석한 파티 같은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구경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으셔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체슬러도 그 서문에서 이런 식으로 책을 쓴 건 처음이다. 각 장의 내용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바람에 가까스로 따라 적느라 애를 먹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았었고 또 이 시대적 배경이 70년대, 80년대 그 이물결 페미니즘이 엄청 막 되게 거세게 불길처럼 일어나던 시기이고 또 그 페미니스트들이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막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내던 시기니까 또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오는 또 흥분 그런 것들도 약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해서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책이 좀 이렇게 일목요연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키워드를 좀 뽑아서 그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순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의 세대 구분, 이게 2세대의 얘기니까 그럼 다른 세대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나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몇 개를 가지고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외전 그리고 내전 그리고 마더후드랑 시스터후드 그래서 엄마 노릇하고 자매라고 이제 번역이 될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에 언급이 된 개념이니까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그리고 인물 열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필리스 체슬러랑 주요
그 페미니스트들의 좀 인간적인 면모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역자부기, 이제 번역자로서 느꼈던 것들을 좀 간단히 얘기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듣고, 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얘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필리스 채슬러는 1940년생이고요. 이 책은 2018년에 썼어요. 근데 70대 후반이죠. 그때 쓸 때는. 근데 2세대 페미니즘을 개척한 그 대표적인 급진 페미니스트, 스스로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밝혔고, 그런 그 대표적인 급진 페미니스트였고, 그다음에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또 여성학이 없던 시절에 여성학 분야를 개척한 여성학 교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20여 권의 책을 쓴 작가로서도 또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개인사를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고 노동자 계급이자 또 정통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종교색이 굉장히 강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그런 제약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종교적인 교육에는 좀 거부감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고, 그 10대 시절 보내고 나서는 바드 컬리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해요. 근데 이때 전공은 비교 문학이랑 비교 언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대학생 시절에 알리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이슬람교도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카불로, 학교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카불로 갑니다. 근데 카불이 그 당시에 일부다처제를 다 하고 있었던 시절이고, 그래서 여성어갑을 막 매운맛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본인이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가서 막 일부다처제하고 도착하니까 여권을 막 빼앗아가고, 그래서 거의 사실상 감금 상태나 거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각성을 이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결혼 생활을 카불에서 했고, 여기서 살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간신히 탈출하다시피 해서 미국으로 돌아오죠. 근데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학사를 마친 뒤에는 석박사는 심리학으로 합니다. 그래서 석박사 하는 동안 또 다른 그 관련 분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채슬러는. 그래서 뉴욕 의과대학에서 신경생리학으로 펠로우십을 하기도 하고, 정신과 인턴도 하고, 뇌연구소에서 근무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남성과 또 그 이후에 다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또 아들 한 명 낳습니다. 근데 30대 후반에 출산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이혼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가 됐었기 때문에 그 2세대 페미니스트들 가운데서는 별로 이렇게 엄마가 되는 거, 마더후드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위기가 그 당시는 아니었는데, 되게 유일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극소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마더후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이 채슬러는 또 급진 페미니스트였지만 남성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노년에 들어와서 양성애자로 본인이 정체화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동성 파트너랑 살고 있습니다. 또 채슬러에 대해서 주요 저서들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의 그 관심 분야나 활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또 페미니즘의 그 세대별 특성이 또 간단히 짚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 페미니즘 세대별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채슬러가 활동했던 게 2세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그때 당시에 페미니즘의 1세대였는데 이제 자유주의 경향이었고, 그리고 그 참정권 획득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던 시기였고, 근데 이제 1920년대에 결국 여성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성이 투표권을 얻고 나니까 여성운동이 약간 구심점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20년대 투표권 획득 이후에 한 3, 40년 정도는 여성운동의 일종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 이후에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로 보통 보는 시기가 이제 2세대 이물결 페미니즘이 도래한 시대고요. 이 채슬러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죠. 그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대세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자매는 강하다 같은 것이 이 시절 여성운동의 대표 구호였고, 그 1세대 때는 그 정치적인 제도, 그러니까 참정권 문제에 너무 집중을 했었는데, 이 2세대 와서는 개인의 일상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고민이나 이런 것이 결국 정치적인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여성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드러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 강간당한 경험 같은 것이 여성들 개인의 치부로 생각이 돼서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시절부터는 이제 여성들이 드러내서 말을 하고 폭력을 근절하자는 어떤 그런 그 화두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후반부터는 급진주의가 조금 퇴조를 하고요. 대신 그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자유주의 쪽으로 좀 이동을 해요. 이 급진주의랑 자유주의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유주의는 이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자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췄었다면, 급진주의는 그렇게 기회를 보장해서는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가치 기준 같은 것이 남성 중심적인 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로서의 평등은 주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면서 쿼터제 같은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로 넘어오죠. 90년대 초부터. 이제 2세대 그 앞에 이물결 때는 여성을 어떤 동질 집단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안에 같은 여성이라고 해도 다 같은 여성이 아니고 국적이라던가 아니면 인종, 그리고 연령대, 종교 이런 그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서 여성도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그 여성들이 다 서로 관심사도 좀 다르고 이해관계도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세대에 와서는 퀴어나 백인 이외의 다른 인종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포르노그래피나 성매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물결 때는 좀 더 단호하고 단일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 반대하는 쪽에 모아졌었는데 3세대 와서는 의견이 좀 되게 다양해지고 좀 모호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호교차성 이론이 등장한 것도 3세대 페미니즘 때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부터를 4세대라고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아직 뭐 4세대 페미니즘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지는 아직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대별 특징은 서구 중심의 분류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구 사회처럼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변화를 해서 세대별로 나뉜다기보다는 한국은 조금 혼재하면서 계속 변화해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이제 젊은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4세대 페미니즘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필리스 채슬러로 돌아와서 주요 저서를 간단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그 필리스 채슬러의 다른 책 중에 딱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여자의 전문가가?
네, 그 책은 조금 이따 소개를 하고 네, 제일 유명하고 제일 먼저 그 채슬러를 조명하게 된 책이 여성과 함께입니다. 1972년에 낸 책인데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죠. 아마 지금 대출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채슬러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여성과 함께. 그러니까 이 책은 치료사랑 환자 간의 문제를 지적한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대다수 여성들은 미치지 않았다. 단지 미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정신의학이 남성 중심의 시선이어가지고 여성 환자들에게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쳤다,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과연 누가 말하고 있고 또 누구의 시선에서 말하고 있고 또 누구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그 기준이 정해지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죠.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에 나오는데 재밌어요. 1970년에 그 미국 심리학회 연례회의에 채슬러가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여성 심리학회가 처음으로 막 생겼던 시기여서 이런 전체 연례회의에 여성심리학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여성들이 참석을 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채슬러가 원래는 그 다른 내용으로 준비해온 연설문이 따로 있었대요. 근데 이 현장에 딱 가서 그 막 우글우글한 수천 명 청중이 다 남성인 걸 보고 나서 아 지금이 이때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다. 이런 깨달음이 와가지고 준비해온 연설문을 폐기하고 그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의 그 여성에 대해서 여성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그 정신의학적 진료와 입원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도하게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남성 그 의료진들이 여성 환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여성 환자들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즉석에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대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비용이라는 거였죠. 근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끄덕끄덕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 그 남성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으니까. 그래서 그 학계 동료들이 다 갑자기 야유를 하고 막 조롱을 퍼붓습니다. 청중석에서. 그리고 또 재밌는 대사가 나와요. 이 여자들은 남근 선망이 있구만. 막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막 조롱을 받고 당연히 100만 달러 받는 건 뭐 없던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여성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78년에 남자들에 관하여라는 어바웃 맨이라는 책을 또 냈는데 그러니까 가족관계, 뭐 아버지 아들, 아들 엄마 이렇게 가족관계 내에서 그걸 중심으로 남성 심리를 연구를 해요. 근데 이 책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 나왔을 때. 왜냐하면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아니 우리 할 얘기도 많은데 뭐 이런 남성 심리 같은 거에 할애할 시간이 대체 어딨냐 그런 반응이었고 실제로 그 페미니즘 서점들마다 채슬러 책을 다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페미니즘에 관심 있었던 매체들도 이 책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딱 한 군데서 책에 대해서 서평을 실었는데 엄청 혹평을 받았고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채슬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남성연대와 남성의 자궁선망은 내 관심 분야였다. 저는 이 자궁선망이란 단어에서 번역하다가 빵 터졌었는데 그 아까 말한 남근선망에 대한 되게 미러링 같잖아요. 미러링의 원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위드 차일드라는 엄마 되는 경험에 관한 책을 또 쓰기도 하고 재판받는 엄마들 그래서 양육권 문제를 또 지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육은 여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양육에 권리는 여자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권 분쟁을 하면 당시에 막 70~80%는 다 남자들이 가져가던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있고 직업이 있다는 이유. 그래서 뭐 폭력 남편이라고 승소하고 그러던 시절이어서 양육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세이크리드 본드라고 성스러운 유대라고 번역이 되는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베이비 M 사건, 대리모 관련한 문제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세슬러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제 젊은 페미니스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죽이고 싶은 여자가 되라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채슬러가 엄청 아파서 한 50대 후반에 심각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많이 아파서 뭐 몇 년 정도는 아예 그 걷지를 못하고 막 이런 시기가 있을 정도로 몸이 아팠었는데 그때 본인이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라고 생각하고 쓴 책이었어요. 근데 네, 후배 페미니스트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막 비장하게 적었겠죠.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 후배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3세대 페미니스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죠. 그 젊은 당시 페미니스트들이 회신이라면서 늙은 페미니스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근데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었겠죠.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를 때려눕히지 말고 우리에게 합류하라는 겁니다. 우리 책을 읽고 우리 기록을 찾아보세요. 우리 단체들을 지지하세요. 우리가 당신들과 경쟁 관계인 것처럼 굴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문구가 포함된 글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세대 갈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또 일화가 있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는 그 책이 나옵니다. Woman's Inhumanity to Woman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여성 간의 관계나 여성의 심리에도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런 걸 지적을 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다면적인 측면, 그 어두운 심리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한 인간이라는 그런 관점을 드러내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책에서. 또 그 이후에는 뭐 벽의 여자들이라고 해서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했던 그 경험이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는 한 10년 넘게 여성의 그 종교적 권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 글을 많이 쓰고 본인이 이제 유대교도로서 다시 정치화를 하면서 그 페미니스트가 종교를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계속 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이 책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 회고록을 내고요. 이제 80세니까 저는 당연히 이 책이 마지막 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북토크 준비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책을 또 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 작년에 낸 책이 Requiem for a Female Serial Killer라고 해가지고 어느 여성 연쇄살인범을 위한 진혼곡이라는 책을 냅니다. 네, 이 책은 그 에일린 워노스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에일린 워노스라는 그 실제로 존재했던 여성 연쇄살인범인데 이 워노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었고 어린 시절에는 이제 친족 성폭력을 당하고 되게 그러니까 본인이 폭력의 피해자였던 시절이 길었어요. 근데 성매매를 하는 그 시기에 손님 7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채슬러가 갑자기 이 책을 왜 썼을까 좀 뜬금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썼냐면 이 사람이 그 법적으로 제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살인범이어도 제대로 재판에 공정한 재판을 못 받는 것 같다고 느낀 채슬러가 그 팀을 꾸려서 법률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뭐 결국은 사형당하긴 했는데 채슬러가 법률 지원을 했던 또 그런 특별한 그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 사건을 또 책으로 마지막에 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제가 뽑아온 것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 이 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외전 그리고 내전이라고 키워드를 뽑았었죠. 그러니까 바깥과의 전쟁, 안에서의 전쟁. 이게 50년 전 얘기인데 주로 70년대 얘기니까.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다르지가 않죠. 지금도 우리가 막 실시간으로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일들과 되게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페미니즘이 밖으로는 그럼 뭐랑 싸우고 있었을까? 여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억압, 폭력, 차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사실 다 유기적으로 얽혀있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미리 뭐 성역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게 다 고정관념이 있고 거기서 어긋나거나 그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또 차별하고 그 다음에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뭐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게 이제 페미니즘인데 체슬러도 직접 겪은 이야기들이 뭐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나오는데요. 10대 시절에 막 옷차림이나 통금 시간으로 엄청 거기다 정통 유대교 과정이었으니까 뭐 말도 못했겠죠 간섭이. 그래서 본인이 그 카불에서 그 결혼생활 끔찍한 결혼생활 3개월 하고 온 이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1950년대 미국에서 10대 소녀로 사는 것은 근본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니까 문화권이 어디든 국가가 어디든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여성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 꿰뚫어 보게 된 경험이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0년대가 이제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드러내기 시작한 시절이었는데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다. 그야말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자들이 막 숨도 못 쉬고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도 어렵게 이제 폭로가 시작이 됐는데 그랬어도 제대로 된 처벌로 또 이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들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막 급하게 찾아보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성희롱과 강간은 너무도 만연하게 일어났고 쉽게 용인되던 탓에 사실상 눈에 띄지도 않는 문제였다. 그 수치심과 악취는 피해자나 내부 고발자에게 들러붙었고 가해자는 끝내 자기 행위의 죗값을 거의 치르지 않았다. 가해자는 호명조차 되지 않았고 호명되더라도 그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 고소한 여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사람들이 결집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번역하면서 되게 그냥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없어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어떤 그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사건들하고 차이가 없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차별 문제도 지금보다 더 노골적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들이 처음으로 막 일터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고 직업을 갖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러던 시절에 여전히 그 심사 주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슬러는 학교에서 일했으니까 학교에 가서 보면 비서직 정도만 여성이었고 교수는 뭐 여자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테뉴어 심사 같은 거를 다 남자가 하겠죠. 남교수가. 그러니까 체슬러는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어가지고 그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한 이제 자기의 문제였는데 그 주변에 뭐 그런 남자 교수들의 괴롭힘 이런 것들을 막 몸소 겪습니다.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남교수 중에서는 체슬러를 그 학생들을 막 종용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고소를 시키기도 해요. 근데 무슨 고소를 했을까? 근데 기소장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성 해방에 집착하고 강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항상 지각하고 남성을 혐오하며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기소장을 썼대요. 근데 이 기소장 내용을 따옴표 쳐서 쓰면서 체슬러가 여성 해방에 집착하고 뒤에는 괄호치고 이건 사실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뒤에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뭐 당연히 보수도 남자 교수에 비해서 적게 받고 이러던 시절에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헤쳐나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성학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없던 시절에 막 강의를 처음 만들고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 시절에
여성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고 했을 때 진짜 인정받는 게 엄청 힘들었겠죠. 왜냐면 그 평가하고 인정하는 주체가 남성들이니까 되게 무시당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는 사실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뭐 민권운동이나 반전운동 같은 그런 진보적인 사회운동들도 막 확산을 하던 시기여서 얼핏 보면 막 여성운동하고 되게 시너지를 일으킬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운동권 내에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운동권 내에서도 성차별 문제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성은 지도자 역할을 맡고 여성들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그래서 서울대에서 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결국 여학생회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도 그때도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막 싸우고 있는 동시에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도 내전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내전은 아무래도 외전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바깥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과 또 연계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띠죠, 내전은. 그래서 사안별로 이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의견차가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슈 두 가지가 포르노그래피랑 성매매였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도 사실 뭐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포르노 같은 경우는 검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랑, 성매매가 노동할 권리냐, 여성이 노동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엄청 의견이 또 분분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크고 작은 질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순진무구한 피해자로 볼 것인가, 일의 행위자이자 책임 주체로 볼 것인가, 그리고 적과 동침하는 여자가 정말 페미니스트일 수 있는가, 그래서 적은 남자죠. 그리고 가부장제를 가차없이 전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레즈비언은 유일한 진짜 페미니스트인가, 아니면 이성애자 개혁가들의 노력을 망치는 남성 혐오자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 다 각 질문에 대해서도 각자 답이 다 달랐겠죠. 체슬러는 이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레디컬 페미니스트였는데, 베티 프리단 아시나요? 네, 여성성의 신화, 페미니스티크라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죠. 이 베티 프리단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진영 쪽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이 급진화되는 걸 되게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중에게 다가가려면 페미니즘이 좀 점잖고 합리적이고 그런 이미지로 비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레즈비언이즘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베티 프리단은 좀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했어요. 근데 젊은 급진주의 진영에서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베티 프리단이 중산층의 고학력 백인 이성애자 여성들 중심이다. 그리고 레즈비언들을 배제하고 있고 남성들과의 협력을 너무 중시한다. 이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러랑은 또 좀 다른 쪽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지금까지도 50년 지난 지금까지도 뭐 명쾌하게 딱 하나 답을 낼 수 있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진영이 갈리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한 의견 차 이외에도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으로 막 갈리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그 인물 하나는 이제 제인 엘퍼트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있는 인물을 두고 이 사람을 지지할지 말지를 두고 막 페미니즘 진영이 막 쫙 편이 갈리고 이런 일들이 되게 계속 반복됐었어요. 근데 이 제인 엘퍼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웨더 언더그라운드라는 극진 좌파 그 단체에 원래 소속이었거든요. 페미니스트는 원래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웨더 언더그라운드가 막 테러에 가까운 폭력적인 방식을 불사하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폭발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FBI가 이 웨더 언더그라운드를 수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인도 그 소속이니까 당연히 수배 대상이어서 이제 숨어서 지내는 상태였는데, 그 웨더 언더그라운드 내부에 그 남성 중심적인 운동판의 염증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이 남성 그 극진 좌파 그 좌익 인사들을 그냥 폭로를 해버려요. 폭로를 하고 자기도 자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페미니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이때 이 과정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몇 명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 제인이 자수를 한 직후에 그 페미니스트들이 같이 막 체포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그 페미니즘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FBI 국장이 가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을 막 되게 감시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건데 체포되는 페미니스트들이 생기니까 페미니즘 진영 안에서는 이 제인 엘퍼트가 우리를 밀고 했다. 우리 동지들을 밀고 했다. 이런 소문이 돌고 또 그 소문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페미니즘 내부가 딱 갈리죠. 그래서 근데 로빈 모건이라는 이제 그 미즈 잡지, 페미니즘 잡지의 대표적이었던 그 미즈 잡지의 필진이고 나중에 편집장도 했던 로빈 모건이 이 제인 편에 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력 인사가 이제 누구 편에 쓰면 또 그걸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갈리고 하면서 딱 편가르기가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치슬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 두 명이 갑자기 되게 위협적으로 길을 딱 막고 모르는 여자 두 명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묻습니다. 당신은 제인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쓸 거냐 아니면 반대하는 탄원서를 쓸 거냐 어느 쪽이냐 말해라 뭐 이렇게 다그쳐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치슬러가? 네, 치슬러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느 쪽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태도나 방식이 대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답변을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 이후에 또 그 로빈하고 제인이 또 자기네끼리도 또 싸워가지고 등을 돌리고 또 양쪽에서 막 채슬러한테 내 얘기를 들어달라 막 이러면서 또 채슬러한테 누구 편 들 거냐 또 이런 일들이 또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인물 중심으로도 또 진영이 갈리기도 했었고 이 다음에는 좀 무거운 일인데 채슬러가 강간을 당했었거든요. 유엔에서. 근데 그 유엔에서의 성폭력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도 사실 좀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유엔에 데이비드슨 니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차장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차장이면 유엔에서 서열 3인자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위급 외교관이죠. 그리고 흑인 남성이고 그러니까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채슬러에게 이제 페미니즘을 내가 잘 모르니까 좀 알려주고 유엔에 와서도 그런 프로젝트 기획을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해서 채슬러가 유엔에서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일을 하게 된 얼마 안 지나서 성폭력을 당합니다. 이 데이비드슨이라는 남자한테. 그래서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채슬러가 고민을 해요. 경찰에게 고발을 할 것인가 신고를 할까 아니면 그냥 일을 그만둘까. 근데 일단 유엔은 본인에게도 너무 꿈의 일터였기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외교관은 이제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둘 다 이제 선택지에서 제외를 하고 페미니즘 진영에서 공동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들한테 이 얘기를 털어놓고 연대를 좀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죠.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위즈의 로빈 모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인 페미니스트가 흑인 남성에게 성폭력 책임을 묻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리고 데이비드슨과 싸운다면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라면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되게 기가 막힌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말한 로빈 모건이 본인이 데이비드슨과 어울리기 시작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친분을 쌓더니 그 이후로 이상하게 채슬러에게 오기로 했던 일들이 안 오고 로빈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채슬러가 받기로 했던 기금 같은 것도 로빈이 받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미즈 잡지가 워낙 그 페미니즘 운동의 중심이었는데 그 잡지가 기획하는 행사나 주요 모임 같은 것들에서 채슬러가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주변의 페미니스트들도 그냥 자기네가 불편하니까 막연히 화해를 권유를 해요. 그리고 채슬러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비드슨이 자기 죄를 정확하게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로 그냥 자연사를 해요. 늙어서 죽어요. 근데 물론 뭐 중간에 자천 성격의 인사를 좀 당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슨이 죽은 뒤에야 채슬러는 그 이듬해 어느 인터뷰에서 이제 이 얘기를 그제서야 털어놓죠. 근데 이제 주변 페미니스트들이 또 곤란할까봐 익명으로 다른 사람들 이름을 처리를 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또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익명으로 했어도 난지 다 안다. 막 이런 또 성토가 막 벌어지고 채슬러는 또 그 판에서 약간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슬러가 이렇게 말하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낯선 이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채슬러가 60도 안 된 나이에 막 그렇게 심한 투병 생활을 했던 걸 보면 본인이 명시적으로 인과관계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에서 엄청난 내상을 입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면역질환이라던가 라인병 같은 게 막 같이 여러 가지 와서 거의 죽을 뻔했을 정도로 오랫동안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타격이 컸던 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내전이 또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그 212페이지의 이 문장에서 채슬러가 또 요약을 합니다. FBI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를 처리할 청부업자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런 거라면 우리끼리도 알아서 꽤나 잘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페미니즘 진영 내부에서 이렇게 뭐 인물을 두고 아니면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릴 때마다 너무 공격이 혹독하다 보니까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 이런 공격 양상을 말하는 트래싱이라는 용어가 따로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래싱이라는 게 그 쓰레기, 트래시에다가 ing를 붙인 단어인데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쓰레기 취급해서 그냥 묻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반대 의견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막 인신 공격을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이 바닥에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인 양상을 띠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심각했고 실제로 트래싱 때문에 페미니즘 판에서 떠나갔던 페미니스트들이 많았고 또 채슬러 본인도 타격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외전과 내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뽑은 키워드가 엄마 노릇과 자매, 그러니까 마더후드랑 시스터후드 두 가지를 같이 좀 묶어봤는데요. 이 마더후드의 문제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좀 고민을 안기는 문제죠. 왜냐하면 가부장제를 깨부수는 것과 엄마가 되는 것이 얼핏 보면 좀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 가부장적인 남성일수록 여성에게 직업을 가지는 것과 엄마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종용을 하죠. 이 책에도 채슬러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그 남자 직원 하나가 되게 피곤한 채슬러를 보더니 교수가 되는 거랑 엄마가 되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둘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피곤하지 막 그런 핀잔을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남자들만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게 아니었고 여성 페미니스트들조차도 임신하고 출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포용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채슬러가 임신 상태에서 어떤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조명이 너무 강하니까 몸도 힘든데 막 핑 돌고 그랬겠죠. 그래서 의자를 잠깐 좀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진행자가 여성이었는데
그림이 안 나와서 안 된다고 되게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친했던 그 친구 페미니스트인 케이트 밀릿이 테슬러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낙태하라고 하죠. 당신은 여성운동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언제 엄마가 되고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 뭐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 일화도 있었을 정도로 페미니스트가 엄마가 된다는 게 좀 되게 어려운 일이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테슬러는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 생물학적 엄마 노릇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지닌 감정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애증이 교차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양가적 애증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심리적으로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엄마 노릇을 해줄 다른 페미니스트들이 필요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신에게 엄마나 다름없는 자매가 실제 자식의 엄마 노릇을 하는 것이 싫었다. 그 자매는 우리에게 그리고 혁명했을 시간이 대체 언제 생기겠나? 나의 수많은 페미니스트 친구들과 나는 다른 여성들 내년에 고삐 풀린 그 굶주린 아이에게 매일같이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더후드는 시스터후드, 자매랑 엄마 노릇의 문제는 좀 연결된 문제 같기도 하고요. 자매라는 시스터후드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꼽아놓고 나서 이 책을 천천히 다시 읽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자매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싸운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테슬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도 근사하게 자매인의 힘이 세다라고 선언했지만 사실 그런 자매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성이고 페미니스트라면 다르게 행동하리라고 기대했지만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늘 서로를 존중과 연민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진짜 자매가 없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주변에 농담식으로 자매라고 칭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또 떠올려 보면 자매에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고 되게 전우애 같은 성격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마더후드를 엄마 노릇이라고 하듯이 시스터후드도 자매애라고도 옮길 수 있겠지만 뭐 자매 되기, 자매로 지내기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자매가 어떤 건지 시스터후드가 어떤 건지 조금 또 생각을 달리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매들끼리의 우정에 대해서 의식 보양 모임이 70년대 이제 막 시작이 되잖아요. 자매들을 막 발견하기 시작하던 그 흥분되던 시기의 모임들 얘기가 또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재밌으면 우리도 화장실 가는 거 막 참잖아요. 얘기 끊기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그 의식 보양 모임에서 자매들이 막 얘기하다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문 열어놓고 분리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자들끼리 모인 게 너무 재밌다 보면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자연히. 그래서 이 시절에 막 페미니즘과 관련된 그냥 안 해본 시도가 없었던 시절이어가지고 공동체도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시애틀의 한 페미니스트 공동체를 테슬러가 가보는데 집도 직접 짓고 총기도 소지해서 사격 연습을 하고 그리고 먹거리도 직접 재배하고 그러면서 사는데요. 근데 그 막 모습이 너무 근사하니까 테슬러가 궁금해졌대요.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일까? 그래서 이 땅이 누구 거냐고 그 멤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중에 누구 부모님이 되게 부자인데 그 부모님 땅이다 이렇게 해맑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테슬러는 막 이게 지속 가능한 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물어본 거였는데 그 답을 듣고 나서 그냥 지속 가능한 형태는 아니고 휴양지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테슬러가 막 묘사한 걸 보면 막 수건이 늘 눅눅하고 맨난방이 안 됐다 막 그런 것도 본인은 견딜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자매하면 이렇게 막 만나서 즐거운 거 외에도 서로 돕는 이야기를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 글로리아 스타이먼도 그랬고 이 틸리스 테슬러도 그랬고 어느 정도까지 여성들을 도왔었냐면
그냥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뭐 누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뭐 폭력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여성이 있으면 그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 있으면 그냥 자기 집에 데려와서 몸을 피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헌신적으로 도왔던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BI가 막 페미니스트들을 사찰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법적인 문제 같은 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서 도와줬다가는 본인이 되게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충분히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도 몸을 살리는 페미니스트도 당연히 많았죠. 근데 채슬러는 그럴 때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개인을 구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6페이지에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다. 내가 아는 바를 따라 행동하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것.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그대로 날릴 이유가 없다는 게 내 지론이었다. 그래서 뭐 자기의 이해관계나 어떤 진영 논리 같은 것에서 항상 벗어나서 그냥 개인을 돕는 데 늘 앞장서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직업 세계에서도 여성들끼리 상호 구조가 되게 돋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편집장도 남자고 그다음에 서평을 써주는 것도 남자니까 여성 작가들의 책이 뭐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예 평가를 받는 기회 자체가 없었대요. 그래서 서평, 뉴욕타임스 같은데 서평이 실리는 일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였고,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여성운동을 통해서 약간 여성 작가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기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여성 작가들이 서로의 책을 읽고 또 평을 써주고 추천하고 하면서 또 서로 많이 도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 채슬러의 여성과 밤기도 나오자마자 막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건 아니고요. 그 뉴욕타임스의 에이드리언 리치가 되게 근사한 서평을 실어주면서 조명을 더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매라고 하면 여기서 그 61페이지의 이 문장으로 요약될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다. 대다수의 여자들은 서로의 친밀한 관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낼 수가 없었다. 이 문장으로 요약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 정치적 올바름으로 간단히 얘기를 넘겨볼게요.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PC하다 이런 되게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죠 요즘에.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전적인 정의는 편견 없이 말을 하자는 거, 그리고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공격 또는 모욕하거나 불이익 주지 말자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치적 올바름의 어떤 정의인데, 어떤 구체적인 실제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이나 의견을 가지려면 이런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만의 언어로 좀 각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채슬러는 이 책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그 뜻을 완전 무결하지는 않다라는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83페이지에 보면 본인에 대해서도 나는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면에 있어서 설명한 문구들이 되게 계속 반복적으로 거의 매 챕터마다 나오는데 몇 군데만 좀 발췌를 해보면, 페미니즘의 개척자였던 우리도 그저 보통의 인간에 불과했다. 다른 누구나처럼 흠이 있었다. 우리 중 몇몇은 천재였고 상당수는 위험하리만치 총명했으며 대부분은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사사건건 따지고 들었고 이글대는 열정으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곤 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외톨이, 무능력자들도 있었고 고기능 사이코패스, 조현병 환자, 조울병 환자, 자살 시도자들도 있었다. 페미니스트는 인간이다. 경쟁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깡패 같은 사람도 있으며 무리지어 다니며 자신의 악랄함을 숨기는 사람도 있다. 드물지만 소시오패스도 있다.
저는 정치적인 올바름이 어떤 완성된 상태일 수가 없고 결국 방향, 지향점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되게 온갖 유형의 페미니스트들이 잔뜩 나오는데요. 아마 여성 작가들 책을 많이 읽어보셨거나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익숙한 이름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좀 예상치 못한 면모에 당황하는 그런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유명한 글로리아 스타이넘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급진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좀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반가부장제, 반자본주의 이 기조인데 이거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중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말랑하게 간다 약간 이런 비판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또 글로리아 스타이널이 워낙 유명한 페미니스트다 보니까 FBI가 아니라 정보기관들의 어떤 끈악풀이다 막 이런 소문도 있으니까 페미니즘 반 페미니즘 진영의 스파이다라는 그런 막 소문까지 돌고 그랬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좀 그러니까 행보 중에는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히는 행보도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클린턴 그 스캔들 때도 클린턴을 옹호하는 쪽에 서서 글을 쓰고 그랬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역동도 또 연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물에 대한 또 의견이 분분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세슬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글로리아가 페미니즘을 대중적인 입맛에 맞는 버전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리즈 재단도 창립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재단을 통해서 또 기금을 모아서 수많은 페미니즘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리아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베티 프리단 같은 경우도 아까 몇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좀 질투의 화신 같은 면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갑자기 막 인사를 씻고 모르는 척하는 걸 몇 년 동안 한다던가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일화 하나는 막 페미니스트들 모인 자리에 갑자기 교황 사진을 들고 와서 자랑을 해요. 그 베티 프리단에게라고 자필로 교황이 써는 거를 막 이거 봐라 하면서 자랑을 막 합니다. 근데 사실 페미니즘 진영이랑 가톨릭 교회는 그쵸 되게 사이가 좋을 수 없잖아요. 사실 뭐 낙태에 반대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 추기경님이 전통적인 결혼관을 고수해야 된다는 그 요지에 또 말을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약간 그런데 그 막 교황 사진을 자랑하니까 되게 웃기죠. 근데 그런 일화가 있지만 세슬런 또 그래도 베티는 본인 모습 그대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었다. 역사를 바꾼 수많은 남자들이 그랬듯이 베티 역시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의 그 공과를 다 보자는 얘기를 세슬런은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케이트 밀릿 같은 경우는 완전 애증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채슬러랑. 그러니까 채슬러한테 막 배시를 하고 집착하면서 막 그런 되게 힘들게 했던 일화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채슬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양성의 성향을 최소 10년은 지연시킨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거절하고 이 사람 쳐내느라고 내가 양성애자인 걸 깨닫지 못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낙태 권한 것도 케이트 밀릿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억한 심정이 있을 것 같은데도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케이트 밀릿에 대해서만 편지를 쓰거든요. 다른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는 그냥 서술식으로 쓰는데 케이트 밀릿 부분만 편지 글입니다. 그걸 보면은 케이트 밀릿이 가장 또 소중한 친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인물은 마야 안젤로. 이 사람 시인, 그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 때도 시 읽었던, 낭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도망쳐요.
자기 아들이 며느리를 막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자식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도망을 치는데 며느리를 보호해야 될 것 같잖아요. 페미니스트면. 근데 며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사람을 고용해서 그 며느리를 붙잡고 그 다음에 손자를 납치했다는 죄목을 걸어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핏줄이 무서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충격적인 일화가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좀 감동받았던 건 앨리스 워커. 앨리스 워커의 그 컬러 퍼플이라는 작품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여성 간의 연대를 그린 소설이죠. 근데 그런 소설을 쓰고 본인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채슬러가 유엔에서 그 위력에 의한 성폭력 겪고 나서 폭로를 했을 때 유일하게 연대하겠다고 하면서 채슬러 편에 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일화 하나는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루스 이리가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채슬러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만한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컨퍼런스 자리에서 만났었는데 불어가 아닌 영어로 하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채슬러가 자기 발표 차례가 돼서 본인의 자기소개를 시작하니까 말을 딱 끊더니 당신이 남자들에 관하여라는 책을 냈을 때 우리 파리의 지인들은 당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막 말을 끊고 얘기를 하는 그런 되게 공격적인 면모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병주고 역주고 하면서 뒷담화하는 느낌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 읽어보면 애정이 바탕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양한 뭐 뾰족뾰족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여성을 운동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에 따른 공헌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되게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저는 이 책이 제일 재밌었던 게 채슬러라는 인물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왜 글이 좋아도 그 작가가 마음에 들거나 관심이 가는 경우가 또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필리스 채슬러라는 인물이 만약에 가까이에 있으면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인물의 어떤 매력적인 면들이 느껴져서 그게 책을 읽으면서 되게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되게 많은 선구자적인 면모도 있는데요. 여성학 강의를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뉴욕 시립대에서는 심리학과 최초로 여성 교수가 되고, 또 리치먼드 컬리지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최초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호신술 수업을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강간 고발센터를 설립한다던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최초의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연애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구제불능의 이성애자라고도 얘기하고 나는 욕정에 쉽게 빠져들었고 또 금세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결혼도 2번 하고 이혼도 2번 하지만 그 틈틈이 또 오만 그 유형의 연애를 다 해요. 그 얘기들도 중간중간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일이 제일 중요했고 일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나는 남자 부르기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저 구하기 쉬운 남자들을 찾았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남자를 고르느라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는 일이 제일 재밌고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일을 중간에 배치해놓고 그 주변부에 그냥 적당히 다른 요소들을 껴넣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략가적인 면모가 저는 또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심리치료 연구소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성폭력 범죄로 제명된 남자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름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청중석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성 패널이 고민하다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채슬러가 그 남자 의사 이름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중석의 그 사람들도 같이 그 이름을 외치도록 유도를 해요.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여성 패널이 용기 내서 얘기를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 혼자 법적 소송에 걸리거나 할까봐, 그래서 우리를 다 대응을 해봐라, 탈퇴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같이 이름을 외쳐주고, 또 청중석에서도 이름 같이 외치도록 수백 명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또 전략가적인 면모도 되게 돋보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베이비엠 사건이라고 아까 또 책으로도 따라 썼던 그 사건은 대리모 문제였죠. 그러니까 메리베스라는 대리모로 출산을 하는 여성이 아기를 낳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 주기로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페미니스트들은 그 대리모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리모 출산에 대해서 불임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베이비 M 사건에 대해서 별로 목소리를 안 내고 침묵을 해요. 근데 채슬러는 이 메리베스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언론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메리베스의 그 엄마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막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사소한 것들을 막 일화들을 가져와가지고 뭐 성격이 어떻다, 그 다음에 뭐 무슨 게임도 할 줄 모른다던데 엄마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흠집을 내는 그 시도들을 언론들이 합니다. 이때 채슬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언론 응대를 잘하는 페미니스트들을 딱 모아서 성명서 작성을 해요. 근데 그 성명서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까다로운 기준이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엄마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이때 서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뭐 마거릿 애트우드도 있었고 메릴 스트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전략가적인 면모도 돋보이고,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이제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인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나 타인의 시선 같은 데 별로 갇히지 않고 그냥 되게 자유로운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었고 용감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활동하던 시절을 그랬습니다. 앤드리아 드워킨이랑 채슬러의 엄마가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도 좀 재밌었는데, 앤드리아 드워킨이 이제 멜빵 바지 같은 걸 입고 나타나니까 채슬러 엄마가, 아니 그쪽 여자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옷차림이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우리 딸도 교수라는데 옷을 단정하게 여자답게 안 입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앤드리아 드워킨이 깜짝 놀래요. 우리 중에서 채슬러는 제일 화려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영남없는 페미니스트고, 또 이쪽에서 보면 페미니스트인데 왜 뭐 저런 거 액세서리해? 막 이런 시선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내가 바리케이드를 치워버렸다고 생각했고, 기득권층에서는 나를 도가 지나친 정치적 활동가로 취급했다. 그리고 뭐 성차별적인 발언을 막 했던 남성 사회자 이런 사람들이 초청하는 대담 같은 데도 응해요, 이 사람은. 근데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왜 성차별주의자랑 말을 섞어주고 있느냐 그랬는데, 채슬러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어디든지 그냥 누구랑 만나서든지 치열하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그랬던, 자리를 가리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이랬던 이유가 두 가지 모두 진실인 경우는 흔하다라고 늘 생각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의학계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정신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정신질환인 것도 사실이고 학대를 받은 것도 사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에일린 워너스 아까 연쇄살인범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법률 지원. 근데 그때도 이 사람은 워너스가 유죄일 수 있지만 나는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워너스 측에서 증인을 여러 명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증인이 다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게 유죄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채슬러는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막 악마화 시켜서 연쇄살인범 착력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또 강간범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도 그런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이유에서 법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슬러라는 인물을 보면 여러분도 좀 매력을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페미니스트로서 싸워야 될지에 대한 되게 다양한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책 얘기는 이 정도고, 이제 제가 역자로서 번역하면서 느꼈던 거, 고민했던 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 일러주기 부분을 읽으신 분이면 아실 수도 있는데, 대명사 she를 저는 그라고 번역을 했어요. she를 보통 그녀라고 하잖아요. he를 그라고 옮기고, 근데 평소에도 그녀라는 말을 저는 좀 안 쓰고 싶어하는 쪽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녀라는 표현이 좀 여성을 유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여경, 여배우, 여대생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남성에게 있고 여자를 붙여서 다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별로인 것 같아서 she를 저는 그라고 옮겼거든요. 근데 그라는 대명사가 3인칭 대명사가 성별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그 여자들의 이야기고 여성들의 어떤 빛나는 시절, 그리고 여성들의 성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막 여성 이거 막 부각시키고 싶은데 이걸 쉬를 그라고 하면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또 그 여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가 좀 덜하지 않을까, 오히려 역으로 그런 고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쉬를 그녀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그라고 옮겼고, 편집자님도 다행히 제 생각에 동의를 해주셔서 이 책에는 그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뭐 읽을 때 막 성별이 헷갈린다거나 해서 그녀라는 단어가 없어서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체의 어미를 어떻게 처리할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 대화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물론 영어에는 존댓말 반말이 없는데 한국어에는 존댓말 반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위아래가 중요한 사이들은 아니고 막 되게 친한 친구들이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경우에는 반말로 하는 건 좀 이상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거릿 미드 같은 경우는 이 채슬러한테 한 30살 위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뻘이니까 엄마 뻘한테 뭐 아무리 허물없이 지내도 반말로 처리하면 좀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역자로서 이 사람들 나이를 알아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요 등장인물들 이름을 포스트잇에 쫙 쓰고 그 옆에 검색을 다 해서 출생 연도를 다 적고 그래서 작업대에 붙여놓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살 차이 정도 나면 그냥 반말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거릿 미드처럼 막 연배가 한참 차이가 나면 존댓말 하는 걸로 처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그 사람들의 사진, 흑백 사진이 주로 나오는데, 또 제가 막 번역하면서 상상했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랑 옷 입는 스타일, 머리 스타일 이런 거, 뭐 표정 이런 걸 또 확인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어떤 인물이 궁금해지시면 검색을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자로서 뭐 문장이 엄청 난해해서 어렵거나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었는데, 역자 후기에도 제가 썼지만 50년 전 얘기면 엄청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랑 너무 똑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왔나, 그리고 언제 앞으로 가나 막 그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마음이 답답해졌는데, 채슬러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성취했나?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거리로 나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여성과 함께 25주년 기념판 서문에는 이렇게 써요. 이 책을 쓴 이후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변한 것이 너무 적다와 동시에 변한 것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너무 느리지만 안 변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채슬러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뭐 살아남자, 기억하자, 그리고 기록하자, 이렇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1960년대랑 70년대에 그 그리니치 빌리지, 자기가 극진 페미니스트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하고 모여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의식 고양 모임을 하고 하던 시절의 얘기가 어떻게 남아있나 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더래요. 아무 이야기도.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냥 그 시절 페미니스트들은 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랑 베티 프리다 이름 정도만 언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두 명은 또 이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레즈비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알고 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영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책에서는 항상 그 저자의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에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감사의 말이라고 따로 나와요. 그래서 3페이지 가득 걸쳐서 여성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되게 익명에 가까운 여성들의 이름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들 중 누구도 페미니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고, 테슬러는 이제 이 여성 운동이 소수의 스타가 이끄는 것이 아니고 익명의 많은 여성들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기의 실제 삶을 완전 통째로 헌신해서 바쳤던 그런 익명의 여성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책 곳곳에 우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뭐 일회성 발언, 기자회견 같은 그 일회성 발언을 하고 어떤 기금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나서는 게 다일지 모르는데, 어떤 여성들은 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자기 일생에 걸쳐서 가난한 삶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성들도 있고, 또 직장 내에서의 고용차별 문제 같은 것들을 항의를 하고 나서 낙인 찍혀서 이제 해고당하고 그 이후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보통의 여성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묻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도 언론은 이제 소수의 대표자, 스타를 부각시켜서 마치 그 소수가 어떤 운동 전체를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테슬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페미니즘 진영의 사기를 꺾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익명의 무수히 많은 여성들의 어떤 공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구절이 있는데 좀 몇 군데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을 견딜 뿐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문구가 나오고, 또 바버라 시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특정 사안들에 나와 의견이 어긋날 때에도 관계는 늘 유지했다. 이런저런 이데올로기적 혹은 정치적 분열이 끊임없이 주변을 휩쓸고 갈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붙들었다. 우리도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서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425페이지에 좋고도 싫었던 지난 날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환영들은 산산이 부서졌고 누군가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세계가 축을 중심으로 계속 도는 것이라면 어쩌면 역사에는 또 다른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한 최선의 작업이 보존된다면, 제대로만 보존된다면 미래 세대는 우리의 어깨를 딛고 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테슬러는 그냥 이건 내 얘기고 다음 세대 얘기는 다음 세대가 알아서 쓸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면 되는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계속 어떤 이야기든 계속 떠들고 쓰고 기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그 질문이나 또 어떤 의견, 소감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팅으로
입력해 주시면 제가 보고 또 읽어드리고 답을 할 수 있으면 답을 하거나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이거 제가 마이크를 켜야 되나요? 아니죠. 채팅으로 그 의견 주셔도 괜찮고요. 마이크 켜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진짜 아예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여기 현장에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책 내용 보면은 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라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되게 다양한 페미니즘 역사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제목이 왜 이렇게 정했을까 좀 궁금하게 해서. 아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간단히 짚을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슬러는 완벽하지 않는 각자 흠이 있고 되게 다양한 모습의 페미니스트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화에서 보면 페미니즘의 원칙이라는 게 어떤 그 피해 여성의 말을 믿는다던가 하는 것이 되게 큰 원칙 중에 하나인데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채슬러의 경우에도 그랬고 그 피해 여성 편에 서지 않는 그 원칙을 어기는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해도 페미니스트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각자 모나고 그런 면이 있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성평등을 위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이 페미니스트 되게 넓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채슬러는 그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을 아주 넓게 보자. 그러니까 성평등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페미니스트이고 페미니스트의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 질문에 관해서 또 답을 해주시고 싶거나 부연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 있으면 또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별도로 화면에 변화가 없으면 질문 없으신 거죠? 채팅창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채팅창으로 이 책을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너무 질문에 비해서 제 답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었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네, 바다출판사에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의뢰를 해주셔서 근데 찾아보니까 되게 멋있는 페미니스트 저자이고 책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선택을 할까 말까를 하고 제가 막 골라서 의뢰를 한 책은 아니었지만
저희 의뢰가 들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질문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걱정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없으시네요. 아니면 뭐 이 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 뭐 그런 거 있으신 것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역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페미니스트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페미니즘을 관심 갖고, 좀 부끄럽지만 관심 갖고 공부하고 그런 관심 갖고 알아본 지가 되게 오래되진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알지는 못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필리스 체슬러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네. 네, 저는 네, 존경은 사람에 대해서 쉽게 존경은 잘 안 하는 그래가지고 존경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역하면서 필리스 체슬러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저도 친구하고 싶었겠다라는 그런 호감 가는 인물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의 입장에서 썼으니까 또 다른 인물들의 관점에서 또 다른 회고록을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필리스 체슬러를 되게 좋아하게 됐고 다른 책도 좀 찾아서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번역가여서 다양한 책을 했을 텐데 이 책 의뢰를 받고 번역을 하려고 할 때 좀 더 신경 쓴 부분이 혹시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까 그 he, she 같은 대명사 처리나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했었고, 왜냐면 she를 그녀라고 안 하고 그라고 한 순간 물론 다 등장인물들이 여자이긴 한데 그래도 남성 인물들이 중간중간에 되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은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같은 문단 안에서 둘 다 그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헷갈릴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를 고민을 약간 했었는데 그렇게 헷갈릴 만한 그 문장 구성은 없었고요, 다행히. 그럴 경우는 그냥 그 남성, 뭐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의사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 3인칭 지칭이 다 됐어서 번역을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인세스트 같은 단어를 사전 찾으면 그 친족성 폭력 대신에 뭐라고 나오더라?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다른, 그러니까 서로 그냥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로 네, 사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 같은 경우는 저는 친족성 폭력이라고 썼고, 왜냐하면 그 가족관계, 친족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성관계인데 이 책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게 범죄가 아닌 경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책에서는 당연히 다 범죄를 언급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런 단어 친족성 폭력이라고 신경 써서 썼습니다. 네, 그 정도 번역. 그리고 이제 책 자체를 제가 재밌게 읽어서 재밌게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필리스 체슬러가 여성과 관계를 내고 나서 다양한 여성들 미국 전역에서 편지가 막 오거든요. 자기의 어떤 피해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근데 그 편지의 글들을 몇 개 소개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아름다운 편지 글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저의 번역도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궁금한 거나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8시 반이 돼가지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그럼 토요일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책에 대해서 또 안 읽으셨던 분도 궁금해져서 읽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